여러분, 보통 전문가 몇 명이 경고하면 그냥 참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1100명이라면요? 그 중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14명이나 있다면요? 그 정도면 거의 예언처럼 들리죠. 경제학자 1100명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1930년대 대공황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 와, 이건 그냥 의견이 아니라 집단 경고네요? 그런데 이게 2018년 이야기죠? 맞습니다. 2018년 6월 15일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발표 기준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818개 품목의 25% 관세를 발표합니다. 25%면 엄청 큰데요. 교과서대로면 수입품 가격이 확 뛰고 미국 소비자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당시 경제학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관세는 결국 자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를 스스로 때리고 있다. 이런 해석이었죠. CNN도 전문가들의 엄중한 경고라고 보도했고 폴 크루그먼도 트럼프가 경제학의 기본을 모른다고 비판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잠깐만요. 정말 대공황이 왔나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관세 수입을 늘렸고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끌어냈고 공급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불편한 결론이 나오는데요. 1100명의 경제학자가 틀린 건가요? 원작의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경제학자들의 무덤, 1100명은 왜 틀렸는가? 오늘 핵심은 관세 하나가 아니네요. 경제를 움직이는 진짜 변수가 뭐냐 이거죠? 맞습니다. 경제는 수요와 공급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21세기 세계 경제에는 세 번째 변수가 있습니다. 파워, 권력입니다. 그럼 먼저 경제학자들이 왜 그렇게 확신했는지부터 봐야겠네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200년 된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그거죠. 각 나라가 자기가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에 특화하면 모두가 이익을 본다. 맞습니다. 1817년에 나온 이론이죠. 이 이론에서 자유무역의 황금률이 나옵니다. 각국이 잘하는 것을 만들고 자유롭게 교환하면 모두가 이익을 본다. 그러니 관세는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결국 자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그러니까 관세를 때리면 중국이 만든 게 아니라 미국 소비자가 더 비싸게 사게 된다는 거네요? 교과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25%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미국 소비자가 25%더 비싸게 산다. 결국 미국의 자해행위다. 그래서 물가가 3에서 5% 급등하고 소비가 줄고 경기 침체가 오고 글로벌 무역이 30%줄 거라고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교과서 안에서는 매우 깔끔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교과서처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되는 거네요? 네. 경제학자들이 놓친 건 가격표가 아니라 권력 관계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숫자를 봐야겠네요. 실제로 관세 이후 미국은 어떻게 됐나요? BEA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관세 수입은 2017년 385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829억 달러가 됩니다. 잠깐만요? 385억 달러에서 829억 달러면 증가액이 444억 달러잖아요? 맞습니다. 444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교과서대로라면 그 돈은 전부 미국 소비자가 낸 거 아닌가요? 물건값이 올랐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착시가 생깁니다. 물론 미국 소비자 부담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일부 수입품 가격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 부담이 전부 미국 소비자에게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첫째, 중국 수출업체의 수익성이 6% 악화됐습니다. 기업들이 가격을 전부 올리지 못하고 자기 마진을 깎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세금을 소비자에게 다 떠넘긴 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자기 이익을 태운 거네요? 그렇죠. 둘째, 관세를 피하려고 우회 수출을 하면서 비용이 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우회 수출 비용 증가는 105억 달러로 제시됩니다. 공장을 옮기고 물류를 돌리고 멕시코나 동남아를 거치고 그 비용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셋째가 더 큽니다. 기업들이 아예 미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각국의 미국 직접 투자는 5,072억 달러였습니다. 와, 이건 완전히 다른 그림인데요. 관세가 단순히 세금을 거둔 게 아니라 기업을 미국 안으로 끌어들인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원작의 핵심 문장이 여기서 나옵니다. 단기적 소비자 부담보다 장기적 지정학적 이익이 더 컸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노린 건 물가표 하나가 아니라 공급망 전체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관세 수입 444억 달러, 외국 기업, 미국 투자 5천억 달러 이상.
제조업 일자리 회귀, 이게 진짜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가격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자기 마진을 깎고 왜 미국에 공장까지 지어요? 원작은 이걸 사과장수와 월마트 비유로 설명합니다. 좋아요. 이 비유가 제일 중요해 보이네요. 동네 시장에 사과장수가 10명 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독일, 멕시코 같은 수출국들이죠. 그런데 시장 한가운데 거대한 큰손 고객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월마트입니다. 사과 장수는 많은데 진짜 큰손 손님은 미국 하나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월마트가 말합니다. 오늘부터 사과에 1달러 세금을 붙인다. 교과서 답은 월마트가 1달러 더 내고 산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사과장수 A가 말합니다. 저는 0.7달러 깎겠습니다. 사과 장수 B는요? 저는 0.8달러 깎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장수 C는? 저는 아예 월마트 옆에 과수원을 차리겠습니다. 와, 이건 진짜 세네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월마트 말고는 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평등한 거래가 아니네요. 미국이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시장 그 자체에 가까운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힘의 비대칭입니다. 미국은 세계 GDP의 26%를 차지합니다. 중국은 17%입니다. 세계 소비에서 미국 비중은 30%, 중국은 13%입니다. 달러 결제 비중은 60%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을 포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비대칭 관계에서 평등한 거래라는 말은 원작 표현대로 판타지 소설에 가깝습니다. 경제학은 운동장을 평평하게 그렸는데 현실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를 만든 것이 권력입니다. 이제 이 구조가 실제 기업에 어떻게 꽂혔는지 봐야겠네요. 첫 번째가 현대차죠? 맞습니다. 2018년 5월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 25% 검토를 언급합니다. 그게 한국차가 압박 대상이 됐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원작은 미국이 현대차 매출의 30%, 영업이익의 40%를 차지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25% 관세는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니라 생존 문제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땠습니까? 25% 관세가 붙으면 미국 판매 가격은 평균 8,000달러 상승합니다. 예상 판매 감소는 마이너스 60%, 영업이익 손실은 연 3조 원. 와, 이건 그냥 조금 힘든 수준이 아니라 미국 사업이 무너지는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현대차 앞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관세를 맞고 버틴다. 결과는 3년 내 미국 철수. 둘째는요? 가격 인하로 관세를 흡수한다. 결과는 적자 전환. 셋째는 미국 현지 생산. 그렇습니다. 결과는 7조 원 투자. 현대차의 선택은 세 번째였습니다. 2022년 조지아 공장 기공식. 정의선 회장의 미소 뒤에는 7조 원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교과서대로라면 미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왜 현대차가 7조 원을 쓰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원작은 말합니다. 교과서가 틀렸다. 그리고 2025년에 결정적인 숫자가 나오죠? 네. 2025년 7월 24일 현대차 IR 2분기 실적 발표장에서 8,282억 원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8,282억 원. 이게 관세 비용인가요? 원작은 더 정확히는 딜러 인센티브였다고 설명합니다. 현대차는 25% 관세를 미국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딜러들에게 그만큼 깎아주며 가격 경쟁력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소비자가 아니라 현대차가 자기 이익을 태운 거네요. 맞습니다. 한 분기에 8,282억 원. 원작의 표현대로 교과서가 틀렸다는 증거가 현대차의 재무제표에 피처럼 새겨진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일본 제철이죠? 여기도 꽤 극적이던데요? 더 극적입니다. 2023년 12월 18일 일본 제철은 US 스틸을 147억 달러, 약 20조 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일본 최고의 철강회사가 미국의 쇠락한 철강회사에 20조 원을 낸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맞나? 싶겠네요. 그런데 조건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승인 전제, 핵심 의사결정에 미국 이사진 참여, 10년간 미국 내 고용 보장, 사실상 경영권 없는 인수. 이건 인수라기보다 백기투항에 가까운데요? 원작 표현도 그렇습니다. 백기투항에 가까운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제철은 왜 서명한 겁니까?
계산은 단순합니다. 일본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25% 관세가 붙습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하지만 미국 회사를 사서 미국 안에서 생산하면 수입산이 아니라 미국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산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 남기 위한 입장권을 산 거네요? 맞습니다. 원작의 표현대로 일본 제철은 20조 원으로 미국 시민권을 산 겁니다. 와, 관세가 기업의 국적까지 바꾸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M&A가 아닙니다.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한 생존 티켓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EU입니다. 여기서는 경제를 넘어서 안보까지 가죠? 맞습니다. 원작이 말하는 가장 드라마틱한 항복입니다. EU는 오랫동안 평화주의와 복지를 내세웠잖아요. 그렇죠. 이후의 70년 신념은 이거였습니다. 버터가 대포보다 중요하다. 냉전 시절 GDP 대비 국방비는 3에서 4%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1.5%, 2010년대에는 1.2%까지 내려갔습니다. 미국은 계속 돈 더 내라고 압박했고요. 맞습니다. 2%는 장난하나? 최소 4%는 내야지. 하지만 EU의 대답은 일관됐습니다. 복지가 먼저다. 그런데 2025년에 갑자기 바뀌죠? 2025년 6월 네이토 합의 기준으로 EU는 2035년까지 GDP 5% 목표에 합의합니다. 5%요? 그럼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독일 국방비 5%는 연 200조 원, 프랑스 국방비 5%는 연 170조 원으로 제시됩니다. 와, 복지국가 유럽이 갑자기 대포를 사기 시작한 거네요. 무엇이 EU를 바꿨습니까? 트럼프의 한마디였습니다. 돈 안 내면 러시아를 막아주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EU가 깨달은 거군요. 미국 없으면 죽는다는 걸. 맞습니다. 자동차, 철강, 국방비. 영역은 다르지만 패턴은 같습니다. 미국은 관세 시장 안보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업과 동맹국은 미국의 권력 시스템 안에 남기 위해 비용을 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관세가 그냥 세금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걸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원작 7장의 핵심이 여기서 나옵니다. 관세 전가, 텍스 인시던스입니다. 세금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 문제죠. 맞습니다. 전통 이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금 부담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나뉜다. 가격이 올라도 도망가기 어려운 쪽, 즉 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부담한다.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닌 거죠? 맞습니다. 원작도 그 이론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경제학자들이 현실의 추가 변수를 놓쳤다는 겁니다. 추가 변수요? 첫째, 시장 지배력. 누가 시장을 쥐고 있는가? 미국이라는 월마트가 있느냐. 둘째, 대체 시장 존재 여부. 미국 말고 팔 곳이 있는가? 없으면 가격을 못 올리겠네요. 셋째, 장기와 단기 효과. 오늘 가격을 올리는 문제인가 아니면 공급망 전체를 바꾸는 문제인가? 현대차 조지아 공장 같은 거군요. 넷째, 정치적 압력. 관세가 단순한 세금인가 아니면 국가 권력의 신호인가? 이 네 가지가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관세는 협상 무기가 됩니다. 공급망 이전 명령이 됩니다. 기업 국적을 바꾸는 압박이 됩니다.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합니까? 미국의 소비시장 규모는 28.8조 달러, 중국은 18.5조 달러로 제시됩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도 미국은 8.5만 달러, 중국은 2.5만 달러 수준입니다. 프리미엄 시장 점유율도 미국이 32%로 제시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관세는 미국이 내라고 버틸 수가 없겠네요. 미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안 사. 아, 그 한마디에 공급자의 협상력이 무너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수요 독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경제학에서 독점이라고 하면 보통 공급 독점을 떠올립니다. 파는 사람이 하나인 경우죠. 그런데 수요 독점은 반대. 사는 사람이 하나인 경우. 정확합니다. 미국은 모든 상품에서 완전한 수요 독점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핵심 시장에서 준 수요 독점자에 가깝습니다. 어떤 시장들이요? 원작은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최첨단 반도체 구매의 35%, 신약 시장 매출의 45%, 프리미엄 자동차 판매의 30%, 엔터테인먼트 수익의 40%. 이 정도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미국을 포기하기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매겼을 때 공급자는 단순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가격 올리면 되지. 가격을 올리면 시장을 잃고 시장을 잃으면 기업의 미래가 날아가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흡수합니다. 마진을 깎고 우회 수출을 하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 회사를 사고 미국의 정치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수요 독점의 파괴력이네요? 그렇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과소평가한 개념입니다. 그럼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정도면 기업들은 몸으로 느꼈을 텐데 왜 경제학자 1100명은 못 본 겁니까? 원작은 4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요? 학문의 관성입니다. 200년 된 이론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이론의 틀 안에서 논문이 쓰이고 그 틀을 깨면 학계에서 매장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이론 문제가 아니라 학계 질서 문제네요? 맞습니다. 둘째, 수학 모델의 한계입니다. 권력 관계를 수식화하기 어렵습니다. 정치 변수는 외생 변수로 밀려나고 현실보다 모델의 우아함이 우선됩니다. 현실은 깡패처럼 움직이는데 모델은 예쁘게 균형만 찾고 있었던 거네요? 셋째, 돈의 문제입니다. 경제학과 후원은 대기업과 금융권에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은 대체로 자유무역은 좋다는 결론입니다. 반대 의견을 내면 연구비가 끊길 수 있습니다. 이건 꽤 노골적인 비판이네요. 넷째, 미국 중심 학문입니다. 주요 학술지는 미국 중심이고 미국이 약자라는 전제는 너무 쉽게 통과됩니다. 반대로 미국에 불리한 이론은 게재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작 관점에서 미국은 약자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미국은 거대한 월마트입니다. 달러 결제망을 가진 문직입니다. 안보 우산을 쥔 패권국입니다. 결국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힘을 변수로 넣지 않았고 그래서 틀렸다.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코어보드를 봐야겠네요.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원작은 2024년 스코어보드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미국, 중국, 한국. 먼저 미국.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가 2021년에서 2024년 사이 50만에서 80만 개 증가한 것으로 제시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18년에서 2019년 누적으로 5천억 달러 이상, 관세 수입은 2017년에서 2024년 사이 410억에서 450억 달러 증가, 앞서 본 숫자로는 444억 달러 증가입니다. 관세 수입, 투자, 일자리. 미국이 가져간 게 많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2018년에서 2024년 사이 30% 감소한 것으로 제시됩니다. 우회 수출 비용은 누적 약 1천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기업 이전은 ASEAN과 멕시코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은요. 한국은 좀 복잡하죠. 맞습니다. 원작은 한국을 단순한 패자로 그리지 않습니다. 한국의 미국 직접 투자는 1천억 달러로 제시됩니다. 대미 수출은 2018년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한국도 얻은 게 있네요.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도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 포기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살아남았지만 미국 쪽으로 더 깊이 편입된 거네요. 맞습니다. 원작의 결론은 단호합니다. 결론 트럼프 완승.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말할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다. 원작은 여기서 케인즈를 소환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리고 국제정치에서는 단기가 모여서 장기가 된다.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미국이 다 가져갔습니다. 관세 수입을 가져갔고 기업 투자를 가져갔고 제조업 일자리를 가져갔고 동맹국 국방비 증액까지 끌어냈습니다. 그럼 이제 경제학은 뭘 바꿔야 합니까? 공식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통 경제학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는 F, 괄호 열고 S, D, 괄호 닫고. 경제 균형은 공급과 수요의 함수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 경제학은 이렇게 써야 합니다. 이는 F, 괄호 열고 S, D, P, 괄호 닫고. P는 파워, 권력. 그렇습니다. 이 P가 없으면 1100명의 경제학자처럼 틀립니다. 왜냐하면 21세기 경제는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니까요. 달러 패권이 있습니다. 소비시장 지배력이 있습니다. 안보 의존이 있습니다. 공급망 통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는 세금이지만 동시에 명령이네요. 맞습니다. 투자를 미국으로 옮겨라.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 미국 회사를 사라. 국방비를 더 내라. 그리고 미국의 권력 시스템 안에 남아라. 이쯤 되면 관세가 경제정책이 아니라 패권의 언어처럼 보입니다. 그게 원작이 말하는 21세기 힘의 경제학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네요. 경제학자들은 관세를 가격 문제로 봤고 트럼프는 권력 문제로 봤다. 정확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 소비자의 부담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해외 기업의 마진, 공급망, 투자 결정, 동맹국의 안보 계산까지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작의 마지막 문장이 나오는 거죠. 힘없는 이론은 죽은 이론이다. 200년 동안 빠져있던 권력이라는 변수가 21세기 경제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이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경제학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경제학의 첫 번째 공리는 이것입니다. 힘없는 이론은 죽은 이론이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힘의 경제학이 또